한 건물이 20년 만에 신화에서 재앙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초고층 주상복합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땅이 8번이나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구름 위 궁전이라 불리던 시그니엘은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저층 고급 주택은 4년 만에 175억 원이 뛰었습니다. 왜 하늘 위 성역은 무너지고 땅 위의 집은 치솟았을까요? 타워팰리스 신화의 종말과 부의 대이동,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땅이 공매에 나왔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공매란 빚을 갚지 못해 강제로 재산을 파는 절차입니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2024년 한 해 동안 거래가 단 4건에 불과했습니다. 2022년 13건, 2023년 11건에서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숫자는 추락을 말하지만 진짜 파열음은 더 깊은 곳에서 먼저 났습니다. 2000년대 초반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타워팰리스에 산다는 건 곧 성공을 의미했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서 청약을 넣었고 입주권을 사고 파는 것만으로도 수억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연예인, 재벌, 의사와 변호사 같은 전문직들이 앞다투어 입주했습니다. 더 높게, 더 화려하게. 이것이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황금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이 공식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하늘을 찌르던 마천루들이 하나둘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시그니엘만 해도 2024년 7월 거래된 62평형이 73억 원이었습니다. 같은 크기가 2023년에는 8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만에 15억 원이 빠진 겁니다. 더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초호화 주거시설 포도바이 펜디 가사입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펜디가 인테리어를 맡아 화제가 됐던 프로젝트입니다. 분양가가 200억 원을 넘겼고 펜디 본사가 입주자의 직업과 자산을 확인한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넘쳤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던 회사가 돈이 없어 망했습니다. 땅은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1차 공매 최저 입찰가는 3,713억 원이었습니다. 유찰됐습니다. 유찰이란 사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차, 3차, 4차를 넘어 8차 공매까지 모두 유찰됐습니다. 현재 최저 입찰가는 2,463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처음보다 1,250억 원이나 낮아졌는데도 아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늘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대한민국 최상위층의 성역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건물 자체의 구조입니다. 초고층 주상복합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건물들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알아야 합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롯데월드타워 42층부터 71층에 위치합니다. 지상 555m, 123층짜리 건물의 중간과 위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층에 겨우 2세대에서 4세대만 들어갑니다. 집 크기는 40평부터 250평까지 다양합니다. 웬만한 아파트 두세 채를 합친 규모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한계가 드러납니다. 바로 창문입니다. 이 높이에서는 창문을 열 수 없습니다. 강풍 때문이죠. 지상 200m가 넘는 곳에서는 평상시에도 바람이 초속 10m를 넘깁니다. 이 정도면 우산이 뒤집어지는 수준입니다. 태풍이 오면 초속 30m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창문을 열었다가는 실내 물건이 날아가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문이 고정식입니다. 단 1cm도 열리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24시간 돌아가는 공기 정화 시스템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창문 하나 마음대로 못 여는 집, 바깥 공기 한번 마시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십 층을 내려가야 하는 집, 갑자기 그게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립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시그니엘에서 엘리베이터 점검이나 고장이 생기면 입주민들은 꼼짝없이 갇힙니다. 70층을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화재가 나면 어떻게 대피할까요? 초고층 건물 화재 진압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과제입니다.
소방차 사다리는 고작 50m 정도까지만 닿습니다. 15층 정도 높이입니다. 그 위는 헬기로 구조해야 하는데 바람이 강하면 헬기도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유지 비용입니다. 시그니엘 45평형 기준으로 월 관리비가 260만 원에서 280만 원입니다. 대형 평수는 500만 원을 넘깁니다. 여기에 난방비와 전기세까지 더하면 한 달에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고정으로 나갑니다. 1년이면 거의 1억 원입니다. 집을 사고 나서도 매년 1억 원씩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이 정도 비용쯤이야 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니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네 번째는 이웃이 없다는 점입니다. 타워 팰리스나 시그니엘 같은 초고층 주상복합은 한 층의 세대수가 극히 적습니다. 이웃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놀 친구도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공간도 마땅치 않습니다. 고급스러운 로비와 안내 서비스가 있지만 정작 사람 사는 온기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런 약점들이 20년 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적 한계를 알았으니 이제 실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부동산 카페에는 시그니엘 입주민들의 솔직한 후기가 올라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답답함입니다. 어느 입주민의 글을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서울 야경이 발 아래 펼쳐지고 아침이면 구름 사이로 해가 뜨는 광경을 거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다들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니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환기가 안 되니 집 안 공기가 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여러 대 틀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리를 하면 냄새가 하루 종일 빠지지 않았습니다. 환풍기를 최대로 틀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더 심각했습니다. 아이가 뛰어놀 공간이 없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히 해야 하고 집 안에서 뛰면 아래층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초고층 건물은 소음이 생각보다 많이 전달됩니다. 결국 아이를 데리고 매일 1층까지 내려가서 밖에서 놀아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시간만 5분에서 10분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면 난감했습니다. 어르신 입주민들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너무 의존하게 됐습니다. 산책 한번 나가려 해도 일단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마땅히 걸을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주변은 백화점과 대형 도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조용히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나 골목길이 없습니다. 결국 건물 안에만 갇혀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일본의 초고층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높은 층에 오래 산 아이들에게서 발달이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땅을 밟고 뛰어노는 경험이 부족해서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물론 이 연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고층에서 오래 사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눈부신 전망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이것만 보고 시그니엘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불편함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실거주의 한계가 시그니엘의 어려움이었다면 논현동 펜디 가사는 아예 기획 단계부터 잘못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포도바이 펜디 가사. 이름부터 눈부셨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펜디의 인테리어 브랜드인 펜디 가사가 전 가구의 인테리어와 가구 카펫, 식기까지 모두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위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하철 7호선 학동역과 강남구청역 사이에 있는 노른자위 땅이었습니다. 계획은 야심찼습니다.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39가구와 오피스텔 유서실이 들어가는 최고급 주거시설. 한 세대 크기가 60평이 넘었습니다. 분양가는 200억 원을 넘겼습니다. 더 화제가 된 건 입주자 선별 시스템이었습니다. 펜디 가사 본사가 고객의 직업과 자산을 확인한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겁니다. 아무나 돈만 있다고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입주자 직업까지 가려받는 아파트라며 크게 다뤘습니다.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던 시행사가 부지 매입을 위해 금융권에서 1,800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제때 갚지 못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상태에 빠졌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자금시장 경색이 겹치면서 새로운 투자를 받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땅은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시장을 잘못 읽은 겁니다. 하이엔드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시점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무리 강남이라도 경기 침체기에는 200억 원짜리 집을 살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에 너무 의존한 점이었습니다. 펜디라는 이름이 붙으면 다 팔릴 거라고 생각한 게 착각이었습니다. 옷이나 가방은 펜디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은 다릅니다. 200억 원짜리 집을 살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브랜드 이름보다 진짜 가치를 봅니다. 위치가 좋은지, 전망이 있는지, 좋은 이웃이 있는지, 앞으로 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본질적인 것들 말입니다. 결국 펜디 가사는 겉만 화려하고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브랜드라는 포장지만 씌우면 뭐든 팔릴 거라는 생각이 낳은 실패작이었습니다. 입주자 직업까지 가려받겠다던 자신감은 8번의 유찰이라는 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실거주의 불편함, 기획의 실패, 여기에 더해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미지의 추락입니다. 초고층 주상복합은 원래 대한민국 최상위 계층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유명 연예인, 의사와 변호사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산다는 것 자체가 성공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이미지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청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재벌 3세라고 속이며 수백억 원대 사기를 벌인 인물입니다. 그가 자신의 집이라고 내세웠던 곳이 바로 시그니엘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자기 집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시그니엘은 단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45평형 기준으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200만 원, 관리비 300만 원 정도면 빌릴 수 있습니다. 1년 월세를 선납하는 조건입니다. 1년에 3억 원 정도면 시그니엘에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기꾼들에게 이건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집을 살 돈은 없지만 사기를 치는 몇 달 동안만 재력가처럼 보이면 됩니다. 3억 원을 투자해서 수백억 원을 뜯어낼 수 있다면 남는 장사입니다. 실제로 시그니엘에서 주식 투자 사기범이 잡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가상화폐 사기단 두목이 고급 주상복합에 숨어 있다가 체포됐다는 도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반복되면서 초고층 주상복합의 이미지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자산가들에게 이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같은 건물에 산다는 의미가 아니죠. 비슷한 수준의 교양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은 겁니다.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부부 모임에서 민망하지 않을 이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위 계층에게는 집값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옆집에 사기꾼이 살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뉴스에 내가 사는 건물 이름이 나쁜 의미로 나온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떠나고 싶어집니다. 실제로 시그니엘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 대부분 한남동이나 성북동의 고급 주택 단지였습니다. 이미지가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타워팰리스가 2000년대에 누렸던 좋은 이미지는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시그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외관은 그대로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시세가 떨어지고 있다면 왜 집주인들은 월세라도 낮춰서 세입자를 구하지 않을까요? 시그니엘의 많은 집이 1년 넘게 빈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빈집으로 두느니 월세를 조금 깎아서라도 세입자를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철저한 돈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익률은 쉽게 말해 투자한 돈 대비 벌어들이는 돈의 비율입니다. 집을 사서 월세를 받으면 그 월세가 수익이 됩니다.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100억 원짜리 집이 있습니다. 월세를 2천만 원 받고 있습니다. 1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100억 원을 투자해서 2억 4천만 원을 버는 거니까 수익률은 2.4%입니다. 초고층 주상복합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집값의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월세를 깎으면 생깁니다. 월세를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500만 원 깎았다고 해봅시다. 1년 임대료는 1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수익률 2.4%를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하면
이 집의 가치는 75억 원이 됩니다. 월세 500만 원 깎았을 뿐인데 집값이 25억 원이나 떨어지는 셈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집주인들이 월세를 안 깎는 겁니다. 월세를 유지해야 집값도 유지됩니다. 빈집으로 두면 당장 손해지만 월세를 깎으면 집값 자체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빈집으로 버티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매달 수백만 원짜리 관리비를 내면서도 버팁니다. 눈물을 머금고 관리비를 낸다는 의미로 눈물의 관리비라고 부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초고층 주상복합 시장이 왜 움직이지 않는지 보입니다.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집주인들이 버티고 있으니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되니 실제 거래 가격 데이터도 쌓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가격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 자체가 얼어붙은 겁니다.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관리비만 해도 1년이면 수천만 원입니다. 2년이면 억 단위입니다. 돈이 많은 집주인이라도 끝없이 버틸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들이 버티는 동안 자산가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산가들이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땅입니다. 2000년대 부의 상징은 높이였습니다. 얼마나 높은 곳에 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남들이 올려다보는 위치,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전망, 이게 성공의 척도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부의 상징은 넓이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넓은 땅을 밟고 사느냐, 남들이 들여다볼 수 없는 나만의 공간, 이게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남더힐입니다.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 단지는 600가구 규모입니다. 특이한 점은 30개의 동 전체가 12층 이하 저층이라는 겁니다. 용적률이 120%에 불과합니다. 용적률이란 땅 면적 대비 건물 면적의 비율입니다. 낮을수록 건물이 듬성듬성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덕분에 72평형 세대의 땅 지분이 무려 70평에 달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땅을 사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한남더힐의 또 다른 장점은 프라이버시입니다. 한쪽은 매봉산이 감싸고 있어 외부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에서 내리는 전용 공간이 있어서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지 볼 수 없습니다. 연예인, 재벌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유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한강이 보이지 않는 세대도 100억 원에 거래된다는 점입니다. 한강 조망 없이도 이 가격이 나오는 곳은 국내에서 한남더힐 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 작은 규모의 초고급 단지도 인기입니다. 청담동 PH129와 에테르노 청담은 각각 스쫄 9가구짜리 초소형 단지입니다. 왜 29가구일까요? 30가구 이상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피하려고 39가구로 만들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희소성 덕분에 더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PH229 120평형은 2014년에 164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저층 고급 주택의 가치 상승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로 유명한 김용화 감독은 나인원 한남을 2021년에 75억 원에 샀습니다. 2025년 2월에 250억 원에 팔았습니다. 4년 만에 175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겁니다. 나인원 한남은 341가구 규모의 저층 고급 단지입니다. 최고 9층밖에 안 됩니다. 부자들의 이동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타워팰리스 키즈라고 불렸던 세대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타워팰리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자신만의 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하는 곳은 타워팰리스가 아닙니다. 창문을 열 수 있고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저층 주택입니다. 부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에겐 교훈은 무엇일까요? 시그니엘의 거래 실종, 펜디 가사의 8차 유찰,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무엇일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진짜 좋은 것은 높이가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눈부신 외관, 브랜드 이름, 남들의 부러운 시선, 이런 것들은 결국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의 질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낄 수 있는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이런 본질적인 것들 말입니다. 타워팰리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호텔 같은 서비스, 연예인과 재벌이 이웃인 환경, 이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자 새로움은 사라지고 불편함만 남았습니다. 창문 하나 못 여는 답답함, 아이들이 뛰어놀 곳 없는 삭막함,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불안함. 본질이 빠진 겉모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교훈도 분명합니다. 유행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의 성공 공식이 2020년대에는 실패 공식이 됐습니다. 20년 전에는 높이 올라가는 게 성공이었지만 지금은 땅을 밟는 게 진짜 부자의 상징이 됐습니다.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펜디 까사의 실패도 같은 맥락입니다. 브랜드라는 껍데기에만 집중하고 본질을 놓쳤습니다. 입주자 직업까지 가려받겠다던 자신감은 허세였습니다. 시장은 속지 않았습니다. 200억 원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브랜드가 아니라 가치를 봅니다. 위치, 전망, 커뮤니티, 미래 가치. 이런 본질이 없으면 아무리 유명한 이름을 붙여도 소용없습니다. 한 가지 열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10년 뒤, 20년 뒤의 부의 흐름은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한남동과 성북동으로 몰리는 흐름도 언젠가는 바뀔 수 있습니다. 도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 생길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집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변하지 않는 건 변한다는 사실뿐입니다. 타워팰리스 신화의 종말. 오늘 함께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시그니엘의 추락, 펜디의 굴욕, 그리고 부자들의 대이동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높은 곳에서 벌어진 큰 변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삶과 땅을 밟고 사는 삶. 어느 쪽이 진짜 럭셔리일까요? 10년 뒤에도 한남동과 성북동이 부의 중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곳이 떠오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기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남 더힐과 나인원 한남의 숨겨진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한강이 안 보이는데도 100억 원에 거래될까요? 75억 원에 산 집이 어떻게 4년 만에 250억 원이 됐을까요? 진짜 부자들만 아는 부동산의 비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합니다. 이런 남들이 모르는 부동산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